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경우에 투자 열기가 붙으면서 이제 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면 지역 부동산 시장만큼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분양한 아파트들도 대부분 미분양을 면치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에서도 좀 봄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분양 주택의 수가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고 대형 개발 호재를 비롯해서 고급 아파트 분양 등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첫 순서에 지방 분양 시장의 투자 가치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경색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전혀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뀐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그 지방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 단어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 미분양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풀릴 희망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시장의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것은 수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일 텐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희망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시장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됐던 지방 미분양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6월 말 통계를 봤을 때 수도권은 전달보다 1,700여 가구가 줄어서 25,600여 가구가 됐고 지방은 4,600여 가구가 줄면서 11만 9,900여 가구로 떨어졌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그간 미분양 적체 현상이 가장 심각했던 충남, 부산 등지에서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충남의 경우 1,166가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중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이어서 지방의 미분양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 등으로 집값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세 감면 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혜택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방 미분양의 경우에는 대부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공공택지를 제외하고는 전매 제한에 대한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분양권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다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아파트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는 건설사의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아파트가 가격을 조정하면 당연히 시장은 줄어드는 건데요. 어찌됐건 미분양이 줄어들었다는 건 호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시장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호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지방시장이 살아났다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에도 각종 대형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국지적으로나마 미분양이 급격히 해소되는 지역도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최근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선정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대구 경북 신서혁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는 이번 개발 호재로 미분양 해소에 좀 파란불이 켜졌고요. 충북 오송단지 역시 얼마 남지 않았던 미분양이 곧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구 신서혁시도시 주변과 충북 오송단지 주변에는 미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분양될 신규 분양 아파트 등 분양 물량이 풍성한 편인데요.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약 한 달 전부터 문의가 좀 늘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현재 70에서 80%까지는 분양이 완료되는 추세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층수와 조망이 좋은 아파트들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수백만 원 수준의 프리미엄까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방을 외면했던 이유는 결국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는데요. 정부 주도의 각종 개발 호재들로 배후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감소폭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14만 5천 가구 중에 12만 가구 이상이 미분양이기 때문에 절대량의 지방 미분양은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충북이라든지 충남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 5% 이상 미분양이 감소되고 있지만 오히려 대전 같은 경우는 22% 이상 급등할 만큼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의 호재라든지 지역 수요에 따라서 감소폭이나 증가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지적으로 개발 호재를 갖춘 곳들, 그리고 인구가 또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곳들이 주로 이제 많이 급격한 소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첨단 의료 혁신단지 같은 그런 개발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미분양도 해소가 되고 지역이 활성화될 텐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지역도 어딘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개발 호재 외에 지방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정부 주도의 개발 호재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방시장에도 있습니다. 한동안 공급이 완전히 끊긴 채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지방에서도 올 하반기에 초대형 대단지 분양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게 시장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고급 대단지 분양은 수도권 수요자들의 이목까지 한꺼번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에서 단지 규모만 3,000에서 6,000 가구에 달하는 웬만한 미니 신도시급의 초대형 단지의 분양도 예정돼 있어서 지방 분양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산 시장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네. 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화명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이달 말 분양에 돌입합니다. 이 아파트가 총 5,239가구로 웬만한 미니 택지지구급. 그러네요. 네. 대구에서는 11월께 포스코건설이 동구 복무동 복무단지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총 3,600여 가구에다가 주변에는 패션을 테마로 한 산업단지와 복합상업단지, 주거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섭니다. 이 밖에 대전 서구 가수원동 도안신도시에서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분양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규모가 큰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설 경우 지방에서도 한번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움츠려 있던 투자자들과 실소유자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한꺼번에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반면 이들 대단지 아파트들이 실제 청약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웬만한 미니 택지지구 그 정도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말고요. 이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괜찮은 시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시기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와는 달리 지방은 여전히 사상 최악이라 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방시장의 경우 거의 눈여겨보지 않고 있고 네.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망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오히려 지방에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나 매매가가 저렴하고 계약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난이 전국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대용으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충남 서산 지역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76제곱미터형의 매매가가 약 5,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40만 원에 이릅니다. 취득록세 등을 고려한 총 취득비용이 5,5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임대보증금 500만 원이 회수되므로 실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인데요. 네. 임대료만 따져보면은 수익률이 9.6%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사서는 매매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대로서 이만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면 지방일지라도 충분한 투자 가치는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말씀하신 지역 외에 어느 정도 이 투자가 좀 돼서 나가지 않을까 하다가 또 전세라도 안 나가면 이게 순전히 부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지방시장에 대해 접근할 때 임대 수익도 꼼꼼하게 점검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주택 시장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지역이 투자를 아예 꺼려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의 매매가도 국지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경우에서나 틈새 시장이 있듯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지방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분양의 적체 시기가 얼만큼 길어졌느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준공업 미분양이 5만 가구에 달할 만큼 입주 시기에도 불 꺼진 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될 경우는 그 주택을 전세로 돌려서 회사 보유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살펴보실 때는 건설사의 인지도와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부실 여부까지 잘 따져보시고 미분양 잔여량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수도권과 지역이 다르고 그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좀 풀려가니까 지역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방시장 접근하지 마시고요. 실수요자분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리가 또 올라갈 여지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갖고 싶은 것 일일이 다 살 수 없고 이럴 땐 구매를 포기하라. 아는 만큼 돈 벌어가는 재테크가 바로 렌탈. 아이들 장난감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다양한 렌탈의 세계. 잘 빌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빌려 쓰는 당신을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이 기다립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이곳은 아침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가족 체험장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유치원 같기도 한 이곳에 눈에 띄는 게 있으니 바로 오색 빛깔 화려한 장난감들. 도서관이에요. 장난감 도서관이요. 마치 도서관의 책처럼 가지런하게 정리된 장난감들. 구경은 물론 대여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강윤호요. 서초구 주민이신 경우에 등본이 필요하시고 서초구 소득시장인 경우에는 그 재직증명서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그 이외에 연회비 10,000원이시면 1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2점까지 가능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가져다 주시면 되세요. 한 번에 2주 정도 대여가 가능하고 반납하자마자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어 비싼 돈 주고 장난감을 살 필요가 없는 셈. 회비가 연간 10,000원인데 거의 무료라고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사면은 애기들이 일주일 이상 잘 안 갖고 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빌려 가니까 또 애기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장난감 도서관은 1963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그 형태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15개 구에서도 운영, 제주도까지 확산될 예정이란다. 네, 저희가 총 회원수가 1,600명 정도 되시고요. 네,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오셔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이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완구점보다 규모 면에서도 월등, 그 종류만도 2,000여 가지인데 생체, 역할, 언어 등 학습 영역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세분화돼 있어 저렴함은 물론 맞춤 교육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애기들 쉽게 장난감 사면 금방 실증내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용해보고 애기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대여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애기한테도 부모한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쉽게 사줄 수 없는 고가의 제품들은 단연 대여 1순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차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는 소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한 7개월 이상이시면 7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지붕차라는 이제 지붕이 달린 자동차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3개월 이상에서 한 20개월 정도 아이들은 다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하면 위생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균 같은 게 많이 묻어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니까 이제 고압 세척기로 이제 한번 세균을 박멸하고 향균제로
또 냄새나 기타 다른 이제 세균들을 또 다시 한번 박멸을 시켜주는 거죠. 반납한 물건들은 이렇게 수거하자마자 바로 세척실로 집행. 하나하나 소독을 거쳐 일일이 랩 포장까지 중무장하니 청결 걱정 필요 없다. 그러면 일일이 다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 주고 대여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뭐 연회비 내고 해주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빌려 쓰는 게 남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찾아간 대여 서비스. 꽁꽁 쌓아둔 물건들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곳의 정체는? 네, 고객님들이 원하는 명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명품 대여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네, 이거는 속히 말하는 명품 가방인데요. 먼지나 흠집 때문에 이제 더스트백에 쌓아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가방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한번 둘러보실까요? 한눈에 봐도 고가의 제품들이 가득한 이곳. 여기저기 진열된 명품들은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데. 네, 가방 브랜드별로 한 10종류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개수는 200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여 점의 명품 가방이 다가 아니다. 보시면요, 구두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가방만 대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구두를 런칭하게 됐는데요. 종류는 한 10종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250켤레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지만 그림 속 떡일 수밖에 없었던 명품. 하지만 멋쟁이 실속족들은 대여만으로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 네, 대여 기간은 하루부터 30일까지 대여가 가능하고요. 최소 하루는 대여 비용이 2만원부터 최대 30일은 30만원까지 제품의 특성과 제품의 브랜드에 따라 가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을 단돈 몇만 원에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저렴함에 한 번쯤 의심하겠지만 모두 백화점을 통해 구입한 100% 정품이란 사실. 그 입소문을 통해 단골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온라인 인터넷 상이니까 보이는 차이가 있고 직접 실물이랑 틀리니까 이제 보고 싶으셔서 직접 오신 거고요. 그 시간이랑 조율을 해서 맞으면은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오시는 분들도 방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여름 휴가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도 많아서 야외 활동하는 날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옷하고 좀 가방하고 코디하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소품만으로는 어려운데 이런 곳에서 값싸게 또 여러 가지 가방들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값싼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엣지 있는 패션의 완성 명품.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명품 대여 서비스가 바로 알뜰족들의 빌려 쓰는 즐거움이 아닐까? 하루쯤 멋쟁이 명품족이 돼보길 추천한다. 세 번째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 창고 같기도 한 이곳을 온통 채우고 있는 건 바로 다양한 그림들. 예, 여기가 미술품을 대여할 수 있는 미술품 대여점입니다. 미술품을 대여한다는 건 금시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 생각만 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 소비자분들이 좀 그 저렴한 가격에 분기별로 계절별로 그림이 바뀌기도 하니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화가분들은 집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가져 나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서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품성 있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내 집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미술품 대여의 특징.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데. 여기에 작품은 한 유화는 한 5천여 점 있고요. 아트 포스터나 판화를 같이 합치면은 한 7천여 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만 볼 수 있었던 미술품들이 이제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작품 대여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작품 가격에서 그 3% 정도에 책정이 되는데 작은 그림하고 큰 그림 이렇게 나뉘다 보면은 비용이 한 10,000원에서부터 한 20만 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벽면 사이즈와 집안 분위기에 맞게 작품 선별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작업은 바로 액자 만들기. 그런데 그 손이 분주하다. 지금 저기 주문 고객이 있어가지고요. 그림 설치하러 갑니다. 단란한 가족 분위기에 뭔가 허전하고 오붓한 가족 식사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면 어김없이 출동하는 이분들. 평범했던 분위기가 미술품 하나만으로 멋지게 변신.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예, 처음엔 그림을 사서 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림을 대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상 대여해서 걸고 보니까 그림도 상당히 괜찮고 아주 만족합니다. 그림을 걸기 전에는 집안이 굉장히 휑했는데요. 그림을 걸고 나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살고 집안이 굉장히 전보다 훨씬 더 환해졌어요. 그림이 우리 곁에 가깝게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교환이 되니까 이 계절이 맞거든요. 계절이 변할 시기니까 다음에는 계절 감각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풍경화 위주로 한번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으로 초대한 갤러리. 저렴한 대여 서비스가 주는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 빌려 쓰는 즐거움이 있는 곳 렌탈 세상. 실속 있는 당신. 세상의 모든 혜택을 저렴하게 누리고 싶은 알뜰한 당신이라면 역시 빌려 쓰는 게 남는 거란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은퇴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0%가 은퇴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은퇴까지는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감안해 본다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은퇴 준비는 일찍 서두르면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좀 덜면서 효과적으로 은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FCB 재무 컨설팅의 이동훈 재무설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은퇴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연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금 저축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펀드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연금 저축과 연금 펀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상적으로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많이 가입하시고 운영하시는 상품 중에 이제 연금 상품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 취급 기간에 따라서 상품 명칭이라든지 운영 방법, 그다음에 연금 지급 조건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 상품 중에는 이제 연금 저축 신탁이라고 하는 상품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보험사에서는 연금 저축 보험,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연금 저축 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되고 있는 특징들에 따라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은행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었던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해서 실적 배당을 해주는 투자형 상품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률은 약간 좀 낮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신 원금 보존이라든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공시율 적용을 받아서 적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연금 지급이 종신형으로 된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연금저축 상품인데 투자형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금 보존이라든가 예금자 보호는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연금 자산을 준비하시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운용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금을 준비하는 연금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전에 연금저축이나 연금 보험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을 이전하시는 하여튼 그 추세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추세가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불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상 동안 유지하셨다가 연금을 수령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장기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갖는 시장 위험을 해치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고요. 예. 게다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 자산을 좀 확보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추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하면 연금 시장에서도 저축과 보험 외에 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기간이 되면 투자 위협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서 눈을 좀 돌리고 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고수익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그만큼 말씀하셨던 대로 연금저축 펀드가 수익률을 좀 내고 있습니까? 연금저축 펀드가 지난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의 자금 이탈 현상이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연금저축 펀드의 부분에 있어서의 적립금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자료를 보면 연금저축 펀드와 관련돼 있는 총 적립금이 1조 원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또한 또 수익률 역시 2001년도에 연금저축 펀드가 판매가 개시된 이후에 사실상 2008년도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연금저축 펀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렇죠. 주식 펀드가 예.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부분인데 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올해 들어서부터 연금저축 펀드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 더 호전되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품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2년, 3년 하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 그런 위험들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궁금해집니다. 이 종류는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와 관련돼 있는 상품들은 다양하게들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한 가지의 특징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일단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특징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프 사이클 펀드는 그 특정 어떤 만기나 특정 이벤트, 예를 들자면 뭐 주택 마련이라든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은퇴라든지 이러한 특정 이슈, 필요한 시점에 갈수록 펀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자산이 처음에는 주식형 자산, 고위험 자산의 주식형 자산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권형 위주의 무위험 또는 저위험 자산의 확정금융 상품으로 비중이 바뀌어져 가는 펀드입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기존에 가입할 때는 일반적인 주식형 상품과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다만 그 유형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형에서 혼합형에서 채권형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특징이 일반적인 네. 주식형 펀드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등장했던 연령별대로 투자 상품 권하는 형태로 인생 주기에 맞춰서 나간다. 예. 이거 하나 가입하게 되면은 상품을 갈아타지 않아도 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투자 방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예.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좀 말을 이어서 일단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네. 말씀하신 투자의 어떤 효과를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큰 특징이 시간이 흐르면 기본적인 구조가 위험 자산에서 저위험 자산으로 자동으로 자산이 배분이 된다고 하는 이런 특징들입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가 변동에 의한 변동성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기존의 주식형 자산으로 확보해놨던 수익을 현실화해서 수익을 보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우리가 이제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라든가 해외 펀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우수 펀드들에게 투자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 그 펀드 오브 펀드 형태의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달성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채권형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라는 그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이론 중에 적절한 자산 배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가지 추적을 해봤더니 어느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또한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채 10%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오히려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장기적인 수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90%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는 이러한 투자 이론에 부합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식형 비중을 높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형 비중으로 높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의 나이가 더 먹거나 아니면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이 느끼는 위험 허용 한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재무 설계 법칙, 투자 법칙에 100 빼기 나이 법칙이라는 부분과도 연동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적정한 주식 비중이 100 빼기 본인의 나이 정도라는 부분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주식형 상품 펀드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약간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투자에 대한 감각이나 위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알아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바꿔주는 거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등장하면서 이제까지 없던 색다른 형태의 펀드다 보니까 뭔가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분명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펀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펀드를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펀드를 변경시켜줘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라이프 사이클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펀드가 투자자의 성향이라든가 투자 위험도에 맞춰서 그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시켜주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패턴이 굉장히 세련되고 단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라이프 사이클 펀드는 그런 과정을 없애버리고 단순하게 내가 맞는 투자 성과, 내가 원하는 투자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투자 은퇴 시기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도 펀드 내에서 자기 스스로 전환이 되면서 유지가 되니까 그런 어떤 투자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펀드 투자가 평생 필요로 하는 어떤 평생 투자의 개념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20대에 이제 사회 진출해서 첫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라이프 사이클 펀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20대, 30대 그것이 지나서 시기가 지나서 60대, 80대가 되더라도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같이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번거로운 것들을 털어내고 편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이런 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도 기존의 펀드에 투자하던 방법하고는 뭐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자산 비중이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변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펀드 매니저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목표 만기형이 있고요. 투자자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적정 분배형이 있습니다. 근데 목표 만기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예를 들면 내가 언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예상 자금 필요 시기만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펀드를 넣어놓으면 펀드 매니저가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니까 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 투자에 있어서 초보자들 또는 굉장히 신경을 쓰기 어렵거나 바쁘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적정 분배형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 내에 고위험 포트폴리오부터 저위험 포트폴리오까지 한 5개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위험이나 본인의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본인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권도 제공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라든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펀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물론 여기에도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선택하는 선택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위험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정도 펀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의 선택 의지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지고 펀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초기에 이런 목표 선정을 할 때 주식 비중이 몇 % 비중이 돼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하시고 조정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펀드 매니저가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 네.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맨 마지막으로 이 자산 운용사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펀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퇴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못하고 계시다면 펀드 투자하시는 것 가운데서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는 걸 관심 깊게 하나 정리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TFCB 재무 컨설팅의 이동훈 재무설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주부들의 영원한 로망으로 우뚝 선 요리 연구가 이혜정. 맛깔스런 입담과 푸근한 외모로 빅마마란 별명이 우리에겐 더욱 친숙하다. 늦은 나이에 요리의 입문에 40이 넘어 힘든 유학길에 오를 정도로 그녀의 요리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었는데, 평범한 주부에서 만인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요리 연구가가 되기까지 그녀의 당찬 요리 인생. 요리하는 손만큼 마음도 큰 빅마마 이혜정 씨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이야, 요즘이요. 날씨만큼이나 제가 좀 요즘 힘들었어요. 요즘 일주일에 한 TV 프로그램이 3개 정도 있고요. 라디오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3개 소화하기가 정신이 좀 없었고요. 다른 분들은 다 휴가하시고 하시는 대신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하러 지방으로 다녀야 돼서 지난 주 초에도 제주도 다녀왔고, 또 이번 주에도 서천 다녀와서 강의를 하고, 요즘은 주로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있죠. 네. 보여지는 그대로예요. 이제 처음에 요리를 제가 하던 게 벌써 이제 제가 15년째네요, 올해. 근데 이제 그땐 제가 대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구에서 할 때 가정 살림 잘하는 아주 솜씨 좋은 엄마로 소문이 나서 TV 프로그램 한번 나갔는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좋은 이미지를 줘서 지금까지 요리 연구가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하는데요. 글쎄요, 요리라는 게 제가 가장 잘했던 일이고 잘하는 일을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는 일이라서 사실은 그걸 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죠. 그냥 즐겁게 제가 잘하는 일을 남들 앞에 선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즐겁게 정말 일을 했는데, 그걸 굉장히 또 좋은 인상으로 보셔서 지금까지 가고 있죠. 근데 요리라는 게 사실은 생각하면 너무 정형화된 몇 큰술, 몇 작은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누구를 위한 대상인가를 생각하면 가족을 위한 요리, 즐거울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모습이 좋은 이미지를 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질문이에요. 근데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은 보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큼직하게 생겨서 빅마마라는 이름을 주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전에 제가 이제 이태리 이치프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유학생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 학교 학생 중에, 재직생 중에.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재료 배급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뭐 선생님이 오늘은 밀가루 몇 컵에 뭐 오늘은 버터가 몇 컵이에요, 올리브오일이 몇 컵이에요를 종이를 주시면 그게 조금 짜증스럽더라고요. 요리라는 건 내가 더 넣고 싶은 거 있는데 왜 선생님이 주어진 레시피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선생님이 주시는 재료에다가 주시는 조리 방법을 함께 해서 나만의 그 재료 양을 배합을 달리하면 선생님 음식하고는 또 다른 저만의 음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막 그렇게 나눠줬더니, 이태리에서는요, 그 아주 유명한 마피아단의 두목의 부인을 보고 빅마마라고 한대요. 큰형수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저를 보고 하는 짓이 두목의 와이프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빅마마라고 이름 주셨는데,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 제가 인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는 올리브 키친에서 제가 그 빅마마 오픈 키친이라는 걸 할 때요, 올리브 TV에서 권홍진이라는 PD님 계셨어요. 지금은 참 제가 199 그리운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와 그거 좋은 이름이야 라고 해서 지어주셔서 제가 드러내놓고 쓰기 시작을 했죠. 네. 제가 25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2 녀석 낳고 한 사람의 아내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더군다나 제 남편이 경제적인 일보다는 학문에도 관심을 둔 학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간다는 거에 삶에 순종한다는 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4, 15년쯤 지내다 보니까 제 나름의 조금 위기가 오더라고요. 삶의 위기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이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흔히들 그러시잖아요. 위기가 호기가 된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선생의 아내로 살다 보니 늘 돈이 부족했어요. 늘 살아간 아이들한테 넉넉히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벌떡 제가 정신과를 조금 다니던 터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남편한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전에도 이웃분들이 저한테 많이들 그러셨어요. 요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한 일을, 이 일을 제가 돈을 받고 해도 좋겠다라는 용기를 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92년 겨우 11월 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6년, 만 16년이 됐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요리 선생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그날부터 제가 제 이름은 요리 선생이 됐죠. 네, 그때는 요리 선생 이혜정이었어요. 글쎄요, 이제 요리하는 매 순간은 저한테는 즐거움이죠. 왜냐하면 요리라는 거는 이제 정말 아이들이 왜 엄마 손잡고 놀이터 가서 그네를 타야 될지 시소를 타야 될지를 늘 망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까? 뭐 중국 요리를 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식구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까? 뭐 아니면 김치찌개 끓일까? 그런 정도의 갈등이고요. 사실은 요리를 하면서는 뭐 매 순간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제 가족이, 또 제 친구가, 제 이웃이, 제 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맛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 제일 보람이죠. 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정말 보람되게 제가 아주 정말 긍지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일인데요. 물론 신토불이 우리나라께 가장 좋다라는 건 제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것도 자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칠레에 있는 아그로스포라는 회사의 고기를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우연히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맛에 아주 근사치였고요. 또 칠레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매력도 있어서 작년 이제부터 이제 제가 홍보대사로 일을 하게 됐죠. 작년 9월에 제가 칠레를 방문했었어요. 가서 내 눈으로 직접 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4시간이나 되는 비행시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칠레에 갔었는데 그 아그로스포라는 회사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회사였고 세계에서도 정말 그런 그 아주 시스템이 완벽하기로 유명한 회사였었는데 그대로였었어요. 아주 그 뭐 모돈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그 모돈에서 그 새끼 돼지 빼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도축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깜짝 놀랄 정도의 아주 그냥 정말 기계화된 아주 청결한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좀 뭐랄까 친화력이나 이런 것도 놀라웠고요. 칠레 국민 자체가 한국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더 제가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그로스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뭐 지금은 돼지고기 또 이제 닭고기 모든 그런 프로덕트를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글쎄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많은 그 중요한 부품들이나 그런 IT 산업 같은 거 수출 많이 하시고 이렇게 조금 쌈직한 농산물 들여와서 많은 국민들이 좋은 고기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아그로스포에서 나오는 좋은 그 닭고기, 좋은 농산물들, 또 포도 같은 것들 좋은 가격에 좀 좋은 영양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요리 선생으로서의 딸의 가는 길을 물으시면 당연히 찬성이죠. 하지만 어미로서 딸이 하는 길을 물으시면 내 마음이 아파요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딸아이가 이제 아주 공부도 곧잘 했고요. 또 글쎄 어느 엄마가 자식이 다 뭐 이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느 엄마가 자식이 다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글쎄 이제 일단 딸이 뭐 요리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저는
한편은 반가웠고요. 한편은 조금 마음으로 아 힘들 텐데 그 고생을 저 녀석이 왜 하려고 하지 않은 안쓰러움이 컸었죠. 근데 지금은 일단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존슨 앤 웨이스라는 학교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돌아왔죠. 와서 여기서 지금 경희대 대학원에서 이제 또 조리학과에 외식경영학과에 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젠 그 녀석이 또 뭐 이제 정말 제 딸인 줄만 알았더니 요리 연구가로서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레스토랑을 하나 내서 경영자로서의 또 삶도 살아보겠다고 해서 지금은 뭐 굳이 질문을 물으시면 대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두 가지예요. 제가 아이들 엄마로의 목표는 빨리 할머니가 돼서 아이들 등에다가 이렇게 포대기에서 좀 얻고 다니면서 이렇게 과자 입에 넣어주는 그런 할머니가 돼서 빨리 되고 싶고요. 제가 하는 일에서의 이제 요리 선생으로서의 제 포부는 한 10년 정도 후에 정말 가슴이 넉넉한 그런 요리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요리를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좀 많이 써낼 수 있는, 그래서 제 서재에 제가 쓴 아주 가슴 따뜻한 요리들로 꽉 찬 그런 책들이 좀 많았으면,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런 목표를 위해서 책을 열심히 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새학기부터 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아주 명선생으로 요리로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한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겠고요. 그보다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저희 제 삶을 이어서 따라가겠다는 한 딸이 이제 레스토랑을 하나 내요. 아주 예쁜 정말 키친넷이라고 하는 작은 이태리 말로 작은 주방이라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하나 낼 텐데요. 거기에서 정말 가정 음식, 엄마들이 먹어주던 우리 엄마 밥, 우리 할머니 밥, 외할머니 음식 하는 그런 따뜻한 우리 음식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좀 멋지게 성공해서 조금 뭐랄까 경제적으로 창조하고 싶은 분들한테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선 레스토랑을 성공하는 게 이제 올해 내년에 코앞에 닥쳐 있는 목표입니다. 물론 건강해야 되겠다는 것도 제 삶의 목표고요. 네, 외로움, 두려움, 지루함, 최근 세계 22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던 이 은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자유, 행복, 만족 이런 단어가 나왔다니까 이 두려움이나 외로움 그런 것보다 자유와 행복 너무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좀 걱정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두려움에 떠올리며 다가가는 노후,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려버리라 하는 노후, 그 둘의 차이는 생각에서 일단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생 이모작 준비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첫 단추 제대로 꿰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